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전남 진도 해상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구조 상황을 지켜보느라 밤새 뜬 눈으로 세웠다며 아침에 현장을 전격 방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현장 구조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직접 상황을 챙겨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예정된 모든 회의도 취소하고 비상 근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현장, 전남 진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가족들도 위로한 것으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또 가서 위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과 화면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령님, 앞서 현장에 정동남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그 화면 들어오는 걸 보면은 그 오일 펜스를 쳤지 않습니까? 그 오일 펜스 주위에 그 유속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유속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 유속이 있고 조석차가 있다 보니까 어제까지 함수 부분이 많이 보였는데 네. 오늘은 뭐 거의 다 지금 잠기고 이런 상태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물에 잠길 것 같습니다.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에 잠기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을 할 때 가능한 낮은 수심에서 작업이 쉬운데 깊으면 깊을수록 작업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를 주입해서 좀 띄워 올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제 뭐 공기 넣는 것은 그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해상 상태만 양호하다면, 즉 파도가 적고 물이 정조 때, 요때는 뭐 작업하는 게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압축 공기를 가지고 가서 선제 그 배 밑에서 밸브를 틀면 공기는 아래에서 위로 뜨지 않습니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저게 무슨 뭐 큰 어려운 작업이나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많이 용이해집니까? 그렇습니다. 구조 작업이 네. 그렇게 하면요? 네, 그런 작업을 정조 시각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엄청난 홍수가 나서 흐르는 강물 같습니다. 저기에 잠수사가 작업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조류에 의해서 밀려가기 때문에 목적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민간 잠수사가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남아있는 정조 시각이 2번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정조 시각 앞뒤로 한 1시간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조가 하루에 3번 내지 4번이 있는데 네. 이 정조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1시간, 그 앞뒤 1시간은 것도 1시간이 아닙니다. 그 1시간 이내에 조류가 2km 이내일 때만 작업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시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이것은 그때 예를 들어서 이 살이나 조금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오고 물이 많이 빠질 때는 물살이 세고 물이 적게 들어오고 적게 빠질 때는 물살이 낮기 때문에 그런 때는 정조 기간이 길고 물살이 긴 때는 물이 많이 들고 많이 빠질 때, 오늘 같은 날, 오늘은 조고차가 3.5m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었다가 물이 휴대로 빠졌을 때 이 높이가 3.5m라는 물이 들고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물이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밀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속이 세기 때문에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그 다음에 저쪽 해역은 지금 그 북서 방향과 남동 방향으로 조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최대 8km에서 10km. 근데 오늘은 지금 10km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센 거죠. 강물이 홍수나서 흐를 때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눈앞은 한 20cm밖에 안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눈앞 아주 깜깜하고요. 물살이 세면 셀수록 더 시야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이 들고 많이 빠지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뻘물이 밀려나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야가 좋지 않고 물이 적게 들어오고 적게 빠질 때는 시야가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날은 대단히 시야가 좋습니다. 화면 들어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굉장히 탁하지 않습니까? 탁하면 결국 빛이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랜턴을 비춰도 빛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장에서 들어오는 그 자료는 20cm에 불과하다. 따라서 20cm라는 것은 20cm 밖에 물속에 들어가면 20cm 밖에 있으면 같이 작업하러 간 동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안 얘기입니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작업할 때 잠수사가 둘이 들어가서 짝을 지어 들어가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잠수사가 나를 도와줘야 할 잠수사가 안 보이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네. 그리고 겁이 나는 거죠. 따라서 네. 작업이 그만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모든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요. 이 배 안에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어디에 있다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에어포켓이라고 이른바 하는 그 공기가 남아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 형성되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그거거든요. 네, 참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예. 조심스럽지만 이론적으로 제가 일단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론입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10도에서 12도면은 보통 2시간 생존을 합니다. 최대 3시간까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물의 온도가 10도에서 12도면은 2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2시간이 지나서 최대 3시간까지 견딜 수가 있다. 예. 그 이후엔 어떻게 되냐? 저체온증이 온다. 체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체온을 잃어버리면 저체온증이 오면은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예. 따라서 배 안에 탈출하지 못한 승객과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배 안에서 그 구명衣를 입고 또 만일에 생존해 있다면 이분들이 안고 서로 체온을 유지한다면은 그 이론보다 더 견딜 수는 있지만 무한히 교리에 얼마나 견딜 수 있냐는 것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02년도 이태리 여객선이 빠졌을 때 그걸 전문 용어로 에어포켓이라고 합니다. 예. 이 경우에 한 분이 살아서 이 구조가 된 적이 있고요. 같은 사고인데 제가 1993년도 10월 서해 위도 사건, 군산 앞바다 위도 서해 페리오 사건 때 제가 현장을 지휘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쉽게도 없었고요. 천안함 사건 때도 마찬가지. 같은 이 생각을 가지고 에어를 공급하고 같은 작업을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참 바람도 있고 네. 많은 안에 승객들이 제발 좀 남은 공기를 가지고 오래 지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기를 주입하고 잠수사가 들어가서 네. 구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말씀하신 이탈리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네. 4천 명이 타고 있는 초대형 유람선이 좌초됐었던 사고였는데요. 그때 구조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36시간 만에 구조됐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네. 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 네. 자, 김은건 유럽 특파원이 그 당시의 상황을 네. 리포트를 정리를 했는데요. 자, 김은건 특파원 리포트 보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또 대령님과 권 기자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난 2012년 1월 4,200여 명을 태운 초대형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가 이탈리아 서해안에서 좌초됐습니다. 선장의 실수로 미처 암초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지만 승객들은 대부분 구명정을 타고 대피했습니다. Then we had a blackout and everybody was just screaming out. All the passengers were running up and down. And then we went to our cabins to get to know what's going on. 승객 30여 명은 수십일에 걸친 구조와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선원 한 명이 좌초 36시간 만에 구조되는가 하면 한국인 신혼부부도 깜깜한 선실복도에서 만 하루가 넘도록 버틴 끝에 구조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 복도에서 저희가 계속 호루라기랑 계속 도와달라고 외쳐서 위에 구조대가 저희 소리를 듣고 발견했어요. 당시 사고가 난 해역의 수심이 낮아 선체 일부가 물 위로 드러난 데다 격실 구조로 선실 복도에 물이 차지 않아 조기에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침몰한 여객선에 밀폐 공간이 있으면 상당 시간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대서양에서는 배가 뒤집힌 뒤에도 에어포켓이 형성되면서 선원이 사흘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시사점이 있습니까? 저희하고는 작전 환경이 다릅니다. 저 화면에서 보셨지만 예.
저쪽은 해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지 않습니까? 높으니까 위에 상의를 벗고도 저렇게 지금 활동을 하거든요. 저희 쪽은 수온이 10도에서 12도 때문에 수온을 못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견딜 수 있는 저체온증까지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자, 또 새로운 좀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화면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세월호가 일본에서 수입된 여객선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국내로 수입되기 전 일본에서 운항하던 화면이 입수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때는 이름이 가고시마의 마루에 페리사가 사용했었는데 저 때는 이름이 배 이름인가요? 에일라인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18년 동안 카페리 여객선으로 사용됐습니다. 1994년에 건조됐었고 18년 동안 가고시마와 오키나와 구간을 오가는 카페리 여객선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화면에서 봤었던 세월호의 모습과 색깔이 조금 바뀌었을 뿐 일본에서 운항되던 당시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마루에 페리사, 당시의 그 선사인데요. 마루에 페리사가 저희 YTN 취재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팔았을 때와 비교할 때 세월호의 객실 부분이 개조된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객실 부분을 증축을 했다는 얘기죠. 네. 자, 승선 정원이 원래는 804명이었는데요. 921명으로 늘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무게도 6,586톤에서 6,825톤으로 239톤이 늘어서 객실 부분이 아무래도 중축이 된 것 같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객실 부분이 증축이 됐고 무게가 239톤이 늘었다. 이것이 이번 사고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령님? 네, 조심스럽지만 배가 증축이 되고 배가 형체가 바뀌면 복원력이 바뀝니다. 복원력이 바뀐다는 것은 배가 항해하면서 파도를 만난다든지 또는 항로를 변치면서 급작스러운 회전을 했을 때는 예. 배가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연 고려가 됐고 안전성이 다 검증이 됐는지 이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중축 같은 경우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1993년도 서해 앞바다 유도 사건 때 예. 서해 페리온데 이 배가 침몰한 결정적인 원인은 배를 개조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배를 개조했는데 어떻게 개조했느냐? 배의 승선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선실을 늘리는 겁니다. 선실을 늘리다 보니까 그 전문 용어로 VNC, 이게 G점과 B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력점과 글래비티, 예. 이 무게중심, 이게 멀어져 가지고 네. 가깝게 해야 안전성이 있습니다. 안전성이라는 건 배가 파도나 다른 외부 영향에서 기울였을 때 오뚜기처럼 서는 현상인데 네. 군함 같은 경우는 60도, 70도 배가 누워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렇게 증축을 해서 상부 구조를 바꿔서 무게중심 위로 올라가면은 G점과 그러니까 그 글래비티, 그 무게중심과 부연시, B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배는 복원력이 떨어집니다. 복원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 당시에 배를 만들었을 때 60도까지 기울여서 원상복귀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저렇게 개조를 하면은 60도까지 못 기울이고 예를 들어서 45도, 50도 기울여도 배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마이너스 복원력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서해 페리오 사건 때 그 배는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자갈을 깔았었습니다. 자갈을 깔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파도가 치니까 한쪽으로 기울리니까 자갈이 한쪽으로 쏠린 겁니다. 네. 쏠리다 보니까 배가 그냥 순식간에 침몰했던 겁니다. 네. 물론 허가를 받고 했는지 그리고 안전 기준을 다 통과를 했는지 이런 것은 아직 좀 더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그러니까 매각되기 전과 우리나라에 온 뒤에 비교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자, 권 기자 좀 덧붙이실 설명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일단 대령님 말씀대로 이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쏠렸을 가능성이 현재 오늘 경찰 조사 과정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 세월호 매각사에서 밝힌 것처럼 이
톤수가 한 200톤 정도 급격하게 올라갔다면 예. 이 무게 중심을 잃고 좌초했을 가능성에도 훨씬 더 무게가 실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마루에 페리사, 이것이 일본에서 운행할 때 그때 선사인데요. 마루에 페리사가 저희 YTN 취재진에게 세월호의 객실 부분이 개조된 것 같다. 이 화면으로 비교해 봤을 때라고 밝혔고요. 승선 정원이 804명에서 921명으로 늘었고 네. 무게가 239톤이 늘었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것이 왜 늘었는가 한 것은 이 마루에 페리사의 추정으로는 객실 부분이 증축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령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됐다면 원래 설계랑 달라졌다면 무게 중심을 잡거나 복원력에서 문제가 영향을 있을 수 있다. 미친다. 그런데 영향을 저것은 미칠 수 이제 있다. 뭐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네. 다 승인을 받고 아마 뭐 하지 않았냐라고 판단되지만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는 복원력이 떨어집니다. 예.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뚜기처럼 배는 서는 겁니다. 따라서 몇 도까지 기울일 수 있느냐, 기울여도 복원이 되냐. 그래서 군함 같은 경우는 60도에서 80도까지 기울여도 배가 오뚜기처럼 씁니다. 예. 그러나 일반 상선이나 여객선은 군함보다는 복원력이 떨어지는데 복원력이 떨어지는 것은 무게 중심이 계속 위로 가면 갈수록 복원력은 떨어집니다. 예. 네. 자, 오늘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그 분석이요. 변침이라는 것입니다. 변침. 자, 권 기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 경로를 항해하던 이 선박이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려서 결국에 이 침수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외방경사라고도 합니다. 외방경사라는 거는 이 선체의 무게 중심이 회전 방향 바깥쪽으로 쏠리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생기는 기울음 현상입니다. 그 가능성 때문에 사실 보시면 어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선체 바닥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크랙, 균열 같은 것들이 육안상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외방 경사, 즉 이 변침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대령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그 다른 각도로 보는데요. 예. 변침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우연으로 신호를 받고 꺾는다든지 네. 자연신을 받고 자연을 꺾는 건데 여객선이 20나트 정도, 그러니까 시속 한 36km 정도로 가다가 갑자기 그 자기 항로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따라가다가 틀었는데 그 정도를 틀어가지고 배가 뒤집혔다 하면 그건 배가 아닙니다. 그건 뭐 그 완전히 그건 무슨 이 종이배지 배가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로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키로는 분명히 좌연 한미 쪽에서 중간 부분까지 엄청난 손상을 입어서 갑작스럽게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외부 충격이다. 그럼 외부 충격은 뭐냐? 그러면 지금 배가 인천을 출항해서 제주도로 간다는 것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왼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왼쪽은 육지 쪽이거든요. 예. 그러면 육지 쪽에 어디 바짝 붙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배가 변침을 한다고 해서 뒤집어질 정도면 그건 배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배로 만듭니까? 네. 근데 육지 쪽으로 좀 급격하게 붙었다면 그 부분은 운행하면서 미리 알 수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건 추측이고 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항로를 택했다면은 전혀 저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 항로를 택하지 않고 일단 항로를 변경했는데 네. 크게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변경하지 않았다는 그것은 뭐냐면 이미 변경을 했다. 항로를 변경했는데 그건 어느 수로를 타느냐. 예를 들어서 맹골수로 바깥쪽 항로를 선택한 거냐. 네. 아니면 맹골수로 안쪽을 선택했느냐. 맹골수로 안쪽은 수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예. 네. 근데 지금 그 사고 위치는 맹골수로거든요. 그러면 맹골수로는 굉장히 물살이 세고 수로가 좁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해군에서 그 함장할 때 저는 맹골수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 좁은 수로인데 저는 이제 지금 추측만 할 뿐이고 제가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수로로 갔는지 네. 그다음 배가 그 변침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뒤집어질 정도면 그건 뭐 배도 아니고 뭐 종이배지 그게 배는 저 아닙니다. 대령님 그런데요. 아까 그 앞선 시간에 나왔었던 전문가께서는 해도라는 것이 있다. 해도. 네. 해도에는 암초가 다 표시가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초가 있는 곳을 갔을 가능성은 없다. 아닙니다. 사고라는 것은 예. 당연히 자동차를 몰고 가는 그 운전수가 교통신호 지키고 안전속도 지키고 방어 운전하면 사고 안 나지 않습니까? 자,
해도상에 암초가 없다. 사고가 안 난다. 예. 해도상에 암초가 없지만 해도상의 항로를 이탈하면 암초 아닙니까? 그죠? 예. 이탈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예, 들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초에 부딪히다면 암초가 와서 배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배가 가서 부딪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저것은 뭔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물이 들어와서 저는 빠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문가의 분석은 어떤 폭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안에 폭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배 안에는 적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폭발이라 하면은 배가 그슬르고 그다음 벌써 그 많은 승조원들이 있었는데 화상 환자가 엄청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가 연기가 솟아야 되거든요. 네. 그건 뭐 거의 희박합니다. 예. 네, 앞서서 저희가 잠수부의 그 잠수 상황도 들어봤는데 사실 지금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일본 일초가 굉장히 아깝거든요. 근데 이 그 유속이 느려지는 정조 시각 외에는 뭐 잠수부는 일단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수면에서 뭐 할 수 있는 작업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수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뭐 지금-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전에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가족들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9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학생들을 포함한 사망자 9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고요.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2명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은 5명입니다. 그리고 선원 승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승무원 2분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구조 작업이 매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구조 작업을 하고 마치고 나오던 세 분의 민간인 잠수부들이 한때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한 10분 동안 실종됐을 정도로 현장 상황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 선장 이준석 선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